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스톱워치는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최고 기록은 16시간 몇 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깨있는 시간은 공부하자라고 항상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돌이켜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10몇 층이었거든요. 정말 매일 밑에 내려다보면서 죽을까 하면서 본 거죠. 뛰어내릴까. 너무 진짜 저는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로펌 변호사에서 진짜 내 꿈을 찾아 나선 박지원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본 것 같아요.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아, 그분이시구나. 와, 최연소면 그 당시가 몇 살 때셨던 그때 거예요? 제가 만 20살이어서 아마 법무부 뭐 주간 가장 어렸나? 그렇게 돼가지고 좀 기사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왜냐면은 사법고시를 20살에 패스를 하신 거잖아요. 와, 아니, 원래 어떤 이렇게 법관이 좀 꿈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사실 뭔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사실 저에게 원하는 인생이 되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이렇게 커서 어떤 직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워낙 뚜렷하셨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져서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게 딸의 인생에도 가장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의 진로에 대해서 탐구해볼 기회가 잘은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냥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좀 막연하게 제가 그게 뭔가 세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 내 꿈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조금 내가 구상을 하고 그리기보다는 전혀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의 뜻에 따라 1학년 1학기 잠깐 즐기고 2학기부터 고시촌에 들어갔어요? 그냥 깨어있을 때 무조건 공부를 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일단은 진짜 올해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루라도 빨리 붙어야겠다 해서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붙을 수 있는 방법이 한 번에 1, 2차 시험을 동시에 그냥 한 해에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1차 시험이 3과목이고 2차 시험이 그래요. 4과목을 더 봐야 되는데 그 1차, 2차 사이에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1차를 붙고 나서 4과목을 더 봐야 되니까 해당 연도에 2차를 붙는 건 좀 드문 일이고 그 다음에 제시로 해서 한 번에 붙는. 그러니까 그쵸. 1차를 한 번 보고 2차는 2번 봐서 붙는 게 보통 빨리 붙는 코스인데 그거를 애초에 노리려면 처음부터 남들은 3과목만 공부할 때 저는 7법을 다 공부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었고 정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시간은 공부만 하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냥 깨어 있을 때는 다 공부를 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은 다 공부를 해서 하루라도 시험을 빨리 붙는데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속이 기본이었어요. 1배속으로 들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 1.6배속 정도? 그냥 많이 우겨 넣어서 남들 할 공부보다 하루에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빨리 붙어야 되니까. 어쨌든 제 공부 방식 자체가 사람이 기억력이 생각보다 정말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진짜 3일 지나면 거의 기억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깝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다시 복습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진도는 계속 나가지만 조금씩 돌아가서 까먹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봐두면 훨씬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그 공부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나가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이랑 국은 얼려두고 해동해서 먹고. 이게 놀라운 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뭐가 이 피부병이 좀 네, 심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사실은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라는 병의 특성상 어릴 때 원래 좀 심하고 맞아요, 성인 맞아요. 되면서 괜찮아지는데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올 때마다 그게 좀 이렇게 도져요. 소위 네, 말해서. 네, 네. 그 고시 공부 기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눈 주변에도 심했고 팔 이렇게 접히는 데는 물론이고 두피에도 되게 심했어서 이게 또 자면서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컨트롤 못하니까 막 긁는단 말이에요. 그쵸, 당연히. 그래서 자면서 막 이렇게 머리 같은데 이렇게 긁고 일어나면 베개에 막 피랑 진물이 있고 저희 그래서 아빠가 이걸 못 긁게 하려고 제 손을 이렇게 묶고 줄을 잡고 주무신 적이 있을 정도로 아유. 그렇게 내내 되게 심했고
그 고시 공부 기간에는 더더욱 활동량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탐 같은 집착은 더 오히려 심해지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건강하게 남들처럼 먹으면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니고 거의 며칠 동안 억지로 굶으면서 공부하다가 한 번 또 터지면 막 안 좋은 거 먹고 그때부터 폭식증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을 못한 채로 사법시험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어쨌든 아토피와 폭식증을 가진 채로 고시생활을 견뎌야 됐어서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괴로웠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돌이켜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때는 그렇다고 병원을 가볼 생각도 못했고 제 스스로를 챙길 여유도 없었던 게 당장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일단 붙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과 압박감이 정말 말도 못할 엄청났겠죠.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년을 나는 개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진짜 인생을 투입했는데 이게 만약에 솔직히 붙을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합격 발표 모르죠. 나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그 살 떨리는 걸 이겨내고 이악 물고 내 멘탈을 다잡고 매일매일 그 공부 양을 채워나가서 그날 실력 발휘를 해서 합격을 하는데 이르는까지가 정말 너무 고난한 기간인 것 같아요. 저는 더 심했고.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울고 제가 막판에 1차 시험 직전에는 할머니 댁이 되고 있었는데 약간 절간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런 조용하게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 할머니 댁에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아파트 10몇 층이었거든요. 정말 매일 밑에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될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년 4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야, 이게 그 당시 지원 씨가 이제 20살의 나이로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과 더불어서 참 합격자 500명 중에 5등을 하셨대요. 이게 생동차 합격은 뭡니까? 생동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해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처음 공부해서 1년 4개월 만에 이야. 1분 1초가 안 가는 시간을 이제 견뎌서 겨우겨우 발표 날짜가 됐고 저는 그때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복학을 했기 때문에 차마 내 손으로 합격 발표를 확인할 자신이 없어서 친구한테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고 나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갑자기 그 5시가 딱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원아 너 됐어. 아직까지도 그게 너무 생생한데 처음에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정말 많이 쏟아져서 얼마나 정말 났겠어요. 그냥 보냈던 오열을 시간들도 했거든요. 생각나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기쁨의 눈물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간 고생한 거에 대한 생각도 나고 또 안도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너무 안도스러워서 그런 의미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야,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들어가 본 이곳은 좀 어떠셨습니까? 들어가기 전부터도 정말 빡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들어가는데 듣던 대로 빡세더라고요. 빡셌어요. 네네. 그렇죠. 일이 뭐. 일이 정말 많아서 또 일이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날 내가 생각 계획했던 일이 있는데 또 사실 저희 변호사의 업무란 의뢰인에게 일이 터지면 그냥 그게 곧 저희의 일인 거잖아요. 급하고 형사 사건 이런 거일수록 더 그냥 전화 오면 바로 해야 되니까 그런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도 좀 힘들었고 갑자기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와서 뭐 주말 내에 뭘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 같고요. 아,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나온 김에 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약간 뭐 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변호사 생활하실 때는 그 연봉이 한 어느 정도? 저희가 기밀 유지 그 좀 의무가 있기는 있어요. 한데 그럼요. 저희는 월급이 입지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몰라서 다 월급으로 준비했어. 뭐 약간 이런 처음에 너무 이런 복지 이런 복지. 오케이. 이것저것 몰라서 다 취향 안 타니까 취향 안 월급을. 타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 8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새로운 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면서요? 네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되게 많은 기록, 많은 양의 문서를 항상 읽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내가 논리를 짜내서 내 글을 써내야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피고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해와도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면을 많이 쓰는데 한 번씩 백지의 압박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오늘까지 서면을 써내야 되는데 무슨 말 써야 될지 모르겠고 상대방의 말을 뭐라고 반박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그 창작의 고통 앞에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또 그럴 때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그게 나의 꿈이고 이런 일에 제가 엄청난 보람을 늘 느꼈었더라면 좀 이겨낼 원동력이 될 수 있었겠지만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괴로운 거지? 나는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힘들 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 맞아요. 평생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언어를 좋아했었어요. 그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내가 언어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걸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고민해볼 기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 통역사님을 끼고 일을 할 일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분이랑 일을 하는데 일단 너무 잘하시고 너무 멋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 문장, 어려운 문장을 딱 한국어로 넣으면 영어로 탁 나오고 영어로 넣으면 한국어로 탁 나오고 그리고 또 업무 그 성격상으로도 통역사님은 탁 통역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심지어 프리랜서시니까 통역하고 이제 집에 가시면 막 전화드리면 아, 제가 지금 친구 집에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아기 목소리도 나오고 엄마인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모로 너무 좋아 보이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도 언어 좋아하고 영어도 나름 잘하는 해보고 편인데 싶다. 애초에 내가 저쪽 길로 갔으면 저분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되게 즐겁게 재밌게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으로 내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리고 처음으로 뭔가 나타나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이지 생긴 거고. 않을까라는 게 처음으로 정말 느껴졌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로펌에 사표를 내게 되시는 거죠. will be all over the place and our survival will be threatened.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만만치 않았고 저희 아기도 정말 극상 난이도 아기였어요. 잠도 정말 밤에 10번씩 깨고 저는 낮에 수유도 했었고 아무튼 첫째도 이미 그때 20몇 개월이니까 제일 힘들 때여서 그 모든 고난 와중에서도 저는 이 공부는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었고 이야. 사실 제가 그전까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지만 항상 공부는 좀 수단이었었거든요. 서울대 가기 위한 수단, 좀 사법시험 목적이 합격하기 있는. 위한 수단, 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였는데 저는 영공부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진짜 이상하게 보시던데 저는 단어 외우는 게 재밌거든요. 그냥 그 언어를 알아가고 그 언어에서만 쓰이는 표현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익히는 게 저는 즐거워요. 그게 스스로에게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득 좀 겁이 난 이게 거는 참. 부모님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일 좀 언뜻 드는 생각이 부모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탐탁지 않아 하셨던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변호사가 뭔가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더 받는다고 보시니까 그런 걸 왜 하냐라는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 특이하게 제가 결혼하고 아기 낳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빨리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대법원까지 이렇게 탄탄대로 대법원장이 되려면 그 모든 뭐 결혼과 육아 이런 게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딱 그 대법원에 뭔가 대법원장이 되는 그 기로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거의 반대를 하셨거든요. 첫째 낳으면 둘째 낳지 말라 하시고 둘째 낳으면 셋째 낳지 말라고 하시고 그럴 때마다도 저는 결혼 너무 하고 싶다. 아기 너무 낳고 싶다. 그냥 나는 내 인생 열심히 잘 살고 내 인생 행복해서 보여드리자라는 쪽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가 어쨌든 지금 지원 씨가 이제 꿈을 쫓아서 퇴사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좀 흘렀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잘 지내죠. 좋으세요? 네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거고 물론 학교 생활이 생각보다 바쁘고 또 제가 뭐 육아도 하고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 삶을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법정 통번역인 인증시험을 통과해서 법원 인증 통역사가 되었는데요. 재판에서 통역을 도와드리라고 이렇게 법원에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퇴사할 때 우려를 해주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제 또래 분들은 대부분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러셨을 그리고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 대학원생 되는 것도 부럽고 그렇게 원하는 걸 찾은 것도 너무 부럽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행복한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예전보다 더 지금은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걸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은 너무나 다양하고 길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도전을 본인의 상황상 괜찮기만 하면 저는 해보면 좋겠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실 제가 지금 변호사인데 통역사를 한다니까 되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놀랍지 않은 분위기가 그래요. 되면 좋겠어요. 그냥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고 다양한 사람의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 그게 더 인정되고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좋습니다.